예,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경영학 객관식 개강하는 날인데요.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범중대 뵌 분도 계시고, 처음 보는 분도 계시고, 막 그런데, 하여튼 이 강좌는 객관식인데, 제가 여기 화면에 띄워놓은 것처럼, 이론 요약과 문풀, 뭐 이렇게 컨셉을 객관식이긴 한데, 문제만 푸는 강좌가 아니고, 여러분들 솔직히 경영학 공부를 그 범종 때 끝나고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그죠?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많이들 공부를 안 하신 상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예 또 처음 객종으로 경영학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심지어 범종을 들었지만 머릿속에서 다 이제 이미 리셋이 돼서 사실상 이제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강좌를 이론 요약을 전체 수업의 한 60% 정도 비중을 둬서 설명을 드리고 문제풀이는 한 40% 정도가 되게끔 이제 디자인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재도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것처럼 우리가 워크북이라고 하는 이론 교재 설명을 중심으로 하고요. 이 워크북을 설명드릴 때는 그 두 가지를 설명을 할 건데 하나는 이제 이론 요약 말 그대로 내용이죠.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그 내용에 해당되는 이제 기출 지문 그 OX 선지가 있어요. 선지 각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OX 선지가 출제가 됐는지를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걸 설명드릴 때 이제 한번 그 두 번 회독의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 바로 이제 기출실록을 가지고 해당 진도별 문제를 풀 건데 사실 이 OX 선지가 잘 이제 조합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실제 기출 문제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제 문제를 다루게 되면은 총 한 번, 두 번, 세 번 그 한 번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3회독 정도를 하실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수업을 들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그 경영학, 그 일반 경영학, 그 인사 조직 분야의 문제풀이에 필요한 모든 그 지식은 뭐 여러분들이 100% 충분히 흡수를 하실 거라고 제가 이제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업 시간 외에 여러분들이 별도로 경영학을 위해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없게 만들어 드리겠다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7회로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7번 수업을 들으시고 나서 그냥 잠시 잊고 계시다가 시험 한 뭐 1, 2주를 앞두고 1, 2주 너무 좀 심한가? 한 3주 정도를 앞두고 여러분 다시 이 기출 문제집을 보시면서 이제 머릿속으로 떠오르는지 그 문제의 정답이 한번 확인만 해보시는 선으로 리마인드를 하시면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과목은 총 이제 8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으로 지금 지난해부터 확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8문제 중에 이제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기출 문제 그러니까 지금 26년 대비니까 여러분들이 25년까지의 기출은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직전 연도 기출까지 공부를 다 하고 들어간 수험생이 완벽하게 이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한 이 중에 7개 정도. 그 한 개 정도는 교수님들이 보통 그래도 예의상 이제 기출에 없는 걸 내시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못 맞추더라도 물론 운이 좋으면 다 맞출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대부분 한 7개 정도를 일반 경영학에서 건져 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뭐 많은 비중은 아니지만 그죠? 제가 이제 객관식 종합반 설명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생을 바꾸는 20점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과목 강의를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강의 계획서라는 걸 나눠드렸는데 작년까지는 안 나눠드렸는데 올해는 좀 뭘 나눠드렸냐면은 그 사전 예고 출제 범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금융감독원에서 이거를 공지를 하는데 아마 그 확인을 거의 안 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그 경영학에 해당되는 부분만 따로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렇게 돼 있거든요. 재무관리가 이제 앞에 분야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분야 1, 5까지가 이제 재무관리고 분야 6, 7 이것이 이제 경영학의 출제 범위로 이제 예상 뭐 이렇게 출제를 하라라고 이제 규정을 하는 건데 작년까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지 않았었어요. 작년에 제도 개편 첫 해 때는 그냥 인사와 조직에서 낸다라고만 설명을 했지 디테일하게 어떤 주제로 문제를 낸다라고까지는 공지를 하지 않았는데 올해 4월 30일에 금감원에서 이걸 공지를 했거든요. 챕터별로 이제 뭘 낼 것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작년까지는 인사 조직을 합쳤을 때 20%였는데 올해는 합치니까 한 30%가 되게끔 디자인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9문제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그래도 8문제가 나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4문제 4문제가 이제 인적자원관리에서 4문제, 조직행동에서 이제 4문제가 나올 건데 구체적인 주제까지 줬다면은 아마 이 구체적인 목차를 준 첫 해가 올해이기 때문에 아마 그 출제위원들께서 이 종이 쪼가리에 약간 그 기속되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 출제를 들어가게 되면은 요걸 나눠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 가급적이면은 요대로 내주십시오라고 아마 금감원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교수님들 마인드 아시죠? 그냥 뭐 그건 너는 지져라. 나는 내 마음대로 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시험 출제를 들어가신다면 뭐 이게 아무 상관이 없이 문제가 나오겠지만 보통 그래도 그 저희 분야 인사조직 분야 교수님들은 그래도 약간 좀 그래도 그 세상살이에 대해서 조금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이라서 금감원에서 그 부탁을 하는 걸 아예 무시하진 않으실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주제가 전통적인 우리 교과서 주제랑은 좀 챕터 분류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요 부분에 대해서 각각 한 문제씩 왠지 첫 해니까 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에 맞춰서 이제 강의 계획서를 디자인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 2, 3장 거의 대부분 3장 한 반 정도까지를 진도를 나갈 건데 이게 이제 첫 부분 조직 행동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걸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직 행동의 후반부가 들어가고 있고요. 우리 그 출제 범위에서는 요 조직 문화 구조 개발이라는 요 마지막 주제를 그냥 이 조직 행동의 마지막 주제로 집어넣긴 했는데 통상적으로 요거는 학부 조직 행동 시간엔 잘 안 배우는 주제들이고요. 요거는 이제 조직 이론이라고 하는 별도의 과목에서 보통 강의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제가 좀 더 추가를 해서 워크북에 집어넣었으니까 요 수업 자체가 그 출제 범위 예고를 확실하게 반영하는 그런 강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7회 중에서 4번은 조직 행동 파트, 이 양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정확하게 5대5로 나누지 않고 한 4회 정도는 조직 행동으로 분류를 하고 나머지 이제 3회 정도를 인적 자원 관리로 배정을 해서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 작년까지는 제가 그 시행 첫 해기 때문에 전년도까지의 관성을 좀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어가지고 국제 경영이나 그 전략 분야를 강의를 했었어요. 그 저희 교재 8장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올해는 금감원에서 시험 아예 그냥 이게 각주를 달아가지고 국제 경영은 제외하겠다라고 적어 놨기 때문에 제외하겠다고 한 걸 내진 않겠죠. 제외하겠다고 해놓고 내면은 그건 뭐 그 다음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문제고 어쨌든 강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외하겠다고 하는 부분까지 굳이 다뤄서 여러분들의 그 수험 부담을 늘리고 싶지는 않아서 8장은 제끼고 7장까지 진도를 나가는 것으로. 근데 우리 교재는 요 사전 범위 예고가 나오기 전에 교재가 출간이 됐기 때문에 8장 그 국제 경영 분야가 들어 있는데 그 분야는 빼고 제가 강의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목적 적합하게 강의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수업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워크북으로 먼저 이론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이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교재 진도대로 따라가니까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인사 조직 분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제가 이제 뭐 작년 2월에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학위를 받고 나름 결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래도 박사를 받았으면 뭐 학자는 아니더라도 어설픈 학자 흉내는 낼 수 있으니까 1년에 논문을 한 편 정도는 써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목표가 잘 달성이 되고 있어서 제가 이제 해외 저널 2개, 그리고 국내 저널 1개 정도 내 논문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교수님급은 아니지만 교수님들은 1년에 막 10편씩 쓰시고 막 이러니까 교수님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수님 그 발가락의 끝에 있는 뭐라도 흉내는 내고 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교수님의 그 마인드를 알고 있다. 교수님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또 어떻게 학생들을 괴롭혀야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충실히 반영해서 강의를 진행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강의 계획을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바로 이제 교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워크북 앞부분 1장과 2장은 전통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알려져 있는데 제도 개편 이후로는 거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실제 기출된 문제도 다 합쳤을 때 1장, 2장에 해당되는 기출 문제가 한 서너 문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서너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지식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인 조직행동 파트로 들어갈 거예요. 조직행동이 이제 출제 범위의 절반, 그리고 인적 자원 관리가 또 출제 범위의 절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통상 인사 조직 분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전공 교수님들의 그 세부 전공의 한 70%는 조직 행동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를 배출하는 그 학교들의 그 박사학위 배출 그 현황을 봐도 조직 행동 박사학위가 압도적으로 많고 저도 조직 행동 전공이고 인사 조직 전공이라고 하면 대부분 조직 행동 쪽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문제는 좀 지엽적이고 디테일하게 나와요. 교수님들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분야를 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인적 자원 관리는 그래도 조금 그 교과서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출제를 보통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 비중도 이제 앞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일단 오늘은 그 맛을 간단하게 보는 1장, 2장을 본 다음에 3장이 이제 자세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건데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강의엑서에 잠시 키워드만 체크를 좀 할게요. 뭘 체크할 거냐면은 제가 좀 찝찝한 게 있어서요. 뭐가 찝찝하냐면은 이 단어를 보는 순간 제가 좀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었냐. 일단 첫째, 감정에다 체크를 좀 할게요. 감정. 그리고 학습. 그다음 조직 개발. 감정, 학습, 조직 개발.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평등 고용 기회. 라고 하는 요 부분. 전체적으로 이제 감정, 학습, 조직 개발, 평등 고용 기회. 요 네 개인가요? 네 개의 단어를 제가 왜 체크를 하고 이거 왜 찝찝하다고 느끼냐면은 이게 출제 범위 사전 예고에 딱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제 기출 문제를 지금까지 분석을 하잖아요. 제가 대한민국의 모든 경영학 문제는 다 강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객관식으로 나오는 건 다 강의하기 때문에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이 감정에 대한 기출 문제가 역대 누적된 기출 문제가 30년 동안 3문제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학습 파트도 회계사 시험에서는 2-3개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거를 주요 챕터로 넣어놨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역대 기출 문제만 풀어가지고는 혹시나 교수님들이 그 칼춤을 추겠다고 난리를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기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제가 또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는 방식으로 워크북에는 그 내용이 있으니까 다뤄드리는 걸로 하고 요 찝찝한 주제 4개를 빼고 나머지는 그냥 기출대로만 제가 설명을 드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 학습, 조직 개발, 그다음 평등 고용 기회 요 파트는 왜 갑자기 강사가 급발진을 하나라는 느낌이 드셔도 이건 이제 당연히 금감원 출제 예고에 따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워크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과목은 뭐 봄종 때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뭐 긴장을 전혀 빼고 뭐 수업을 들으셔도 상관이 없고요. 다만 이제 문제를 풀 때는 문제집에 직접 체크를 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집을 여러분들이 계속 시험 전날까지 푸셔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는 뭐 그 기화펜이라고 하나요? 날아가는 펜이나 아니면 뭐 지울 수 있는 얇은 뭐 연필 같은 거나 뭐 샤프로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보셔야 되기 때문에 문제집 풀 때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워크북은 그냥 평이하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1장 보겠습니다. 밸류 체인이 뭔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이제 뒷부분에 조직 구조랑 관련해서 설명이 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밸류 체인은 기업이 돈을 버는 절차나 흐름을 도식화 시켜 놓은 거고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뭐 마이클 포터라는 양반이 만든 표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이 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흐름, 순서가 있는 게 아래쪽이고 그 위쪽은 순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순서가 있는 활동을 우리가 운영 활동, 뭐 번원 활동, 영어로는 뭐 primary activity 또는 이걸 다른 말로 뭐 기간 중심이 된다라고 해서 뭐 기간 활동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거 이제 primary 활동이라고 하는 거고요. 위쪽은 지원이니까 말 그대로 서포트죠. 요 순서대로 흘러가는 게 이제 우리가 밸류 체인 또는 뭐 공급 사슬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흐름대로 이제 흘러가는 것이 이제 물이 흘러가는 방향에 비유를 해서 아래쪽을 여기가 이제 하류라고 하고 위쪽을 상류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생산 관리 입장에서 봤을 때 재료를 운송해 주는 사람은 상류에 있는 거고요. 마케팅 하는 사람은 하류에 있는 거죠. 근데 마케팅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 생산 관리가 상류에 있는 거고 AS 활동 같은 사후 서비스가 하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하류는 약간 뭐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요거를 이제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비유하면 이제 뭐 상하류인데 이건 뭐 자동차가 진행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얘가 전방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는 쪽에서 이제 오른쪽이 전방이 되는 거죠. 전방 왼쪽이 후방 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후방 뭐 상류 하류 되게 직관적인 건데 문제는 이걸 섞으면 헷갈린다는 거예요. 왜냐면 전방이 하류다? 약간 이상하죠. 그리고 후방이 상류다라는 게 직관적으로 매칭이 안 돼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그냥 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흘러갈 때는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가는 거고 자동차도 똑같이 흘러갈 때 이제 가는 방향이 전방이고 뒤쪽은 후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크게 헷갈리실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원 활동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생산 관리랑 마케팅. 요게 이제 본원 활동에 들어간다라는 거. 그 다음으로는 이 물류 활동이라는 것이
본원 활동에 들어간다라는 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주는 아니고 이제 옛날에 자주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원 활동에서는 인사관리랑 연구개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인적자원관리랑 연구개발이 지원 활동이고, 그다음에 이제 구매라는 말을 쓰는데 이 구매가 이 물류랑 좀 헷갈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원재료를 투입시키는 물류, 그러니까 원재료를 운송하는 거랑 원재료를 구매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라는 그 논쟁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이슈는 아닌데 국가시험에서 교수님들이 하도 이걸 가지고 그 본인들 간에도 입장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구매란 단어만 보고 이게 이 보조 활동인지 운영 활동인지는 갈라치기를 하지 마시고 나머지 선지를 보고 상대적으로 이 구매가 여기서 말하는 구매는 물류구나, 그러니까 얘는 본원 활동이겠구나, 여기서 말하는 구매는 뭐 지원 활동이겠구나라고 추정하시면 되는데, 다행히도 이게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하니까 오늘 그냥 저랑 체크하시는 것으로 끝내고 안 보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제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선지도 자세히 보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그 다음 페이지 8페이지에 있는 효과와 효율 뭐 이런 부분인데요. 요거는 뜻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경영학과나 뭐 경제학과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효과와 효율. 효과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 이것이 이제 효과입니다. 합격하는 건 효과적인 수험 생활이죠. 근데 똑같이 합격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가성비 있게 합격을 했느냐, 그러니까 투입 대비 산출, 인풋 대비 아웃풋을 따져보는 걸 우리는 효율의 문제다라고 부른다. 그 뜻만 좀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효과가 좀 더 상위의 개념이고 그 효과 중에서 이제 가성비를 추구하는 걸 효율이라고 부른다. 투입을 줄이거나 아니면 같은 투입을 한다면 산출을 늘리거나 이걸 효율의 문제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넘기겠습니다. 쭉 넘기고 10페이지에 뭐 경영자의 역할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경영자는 창업을 한 경영자, 저희 지금 교재 지금 10페이지를 보고 있어요. 창업 경영자, 소유 경영자, 전문 경영자가 있다. 뭐 정도로. 근데 전문 경영자의 특징이 뭐냐? 전문성이 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전문 경영자니까 전문성이 있겠죠. 전문 경영자가 기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을 시켜준대요. 왜? 오너는 약간 내 거니까 도박을 할 수 있는데 전문 경영자는 임기 동안 실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성장 중심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단기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건 좀 뭐 전문 경영인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 넘기시면 돼요. 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장은 요 14페이지에 있는 요 그림을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요. 일단 시험 문제는 이론들 중에서 여기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하는 것과 포드주의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있는 인간관계론, 그리고 행동과학 이론, 행동과학 이론이라고 돼 있는데 이 행동과학 이론은 사실상 이게 이제 XY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뭐 네 가지만 주구장창 시험에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범위를 넓혀도 아래쪽에 있는 요 시스템 이론이라는 거 보이시죠? 요 정도까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 돼요. 네. 일단은 뭐 고전 이론은 사람을 여기 지금 보시면 합리적으로 본다고 돼 있잖아요. 합리적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은 경제적 동물이다. 요건 이제 경제적 인센티브를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적어드리는 말을 여러분들이 다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안 적어도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난 이미 경제적 인간관이다 뭐 이거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적어야 되나 하시는 분들은 안 적으셔도 된다고요. 근데 이제 필기 강박 있는 분들이 대부분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 강사가 막 숨을 쉬었다까지 막 적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분들은 적으셔야 되겠지만 제가 많이 안 적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필기 강박을 갖지 않으셔도 돼요. 이 과목은 그렇게까지 안 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인센티브를 중시하는 입장이고, 이쪽은 사회적 인간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앞으로 제가 자주 소셜이라는 단어의 뜻을 설명드릴 건데 이게 그냥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뭐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당장 뭐 직업 선택에 있어서도 내가 최적인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뭐 다른 사람들이나 사회적으로 추천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뭐 사회적 인간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시각이 좀 다른 이론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쪽 단계, 제가 파란색으로 지금 점선을 그은 요 위쪽 단계의 조직 이론들은
전부 다 이제 환경을 고려하지 않아요. 환경 또는 이제 상황을 무시하는 이론들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을 무시한다. 이걸 다른 말로는 이제 보편주의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보편론. 뭐 다른 말로는 one best way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one best way. 무조건 이제 이 하나의 답을 찾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과학적 관리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인간관계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전부 다 자기가 생각하는 요 시각이 어느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어떤 뭐 최고의 원칙이다라고 스스로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아래쪽에 있는 요 시스템 이론, 아래쪽 이론들은 전부 다 상황을 강조해요. 환경이나 그러니까 상황을 고려하는 이론들이고, 이러한 관점을 우리가 이제 상황론이라고 불러요. 상황론. 그러니까 원 베스트 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최적의 답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부자일 때의 사는 방법과 돈이 없을 때 사는 방법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관점으로 조직 이론들이 Z자 모양을 그리면서 발전을 해왔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기에 대한 그 문제가 딱 23년 전에 한번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2003년에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2003년이면 여러분들이 아마 태어나셨을 수도 있는 해인데 2003년도 이후로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마지막 사분면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만 좀 이따 풀고 그 이론 설명은 안 드릴게요. 여기까지 공부하면 너무 인생이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끼도록 하고요. 이제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체크한 이론들만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관료제 이론부터 시작을 할 건데, 관료제는 옛날 이론이긴 한데 최근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출제된 포인트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뭐 관료제는 잘 아시는 정부 관료 조직에 대해서 독일의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가 만들었다. 뭐 고등학교 사회문화 시간에도 막 배우잖아요, 그죠? 근데 그 관료제 이론의 느낌이, 어감이 보통 안 좋죠. 우리한테는 좀 뭐 부정적인 어감이 강한데, 베버가 만든 관료제는 애초에 그 이상적인 구조예요. 그러니까 좋은 조직이란 뜻이에요. 베버는 관료제가 좋은 조직 구조다. 뭐 몇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 그 장점의 내용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가 전문화와 분업화를 강조했다. 뭐 분업화나 전문화나 뭐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 이제 스페셜라이제이션이라는 건데요. 분업을 했다. 그 전문 자격 스펙을 중시한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스펙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능력주의라는 거. 이 많은 분들이 이걸 헷갈려 하시는데, 그 관료 조직은 세습적 지위나 나이, 연공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스펙과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재를 등용하는 방식으로 베버는 정의를 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좋은 제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채용하고 원칙, 그러니까 시스템에 따라 회사를 굴리는 거기 때문에 밑에 나와 있는 뭐 비개인성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비인격적인 의미로 해석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 개성이 없어진다는 말은 좋게 말하면 이 사람이 바뀌어도 일은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교체가 되더라도 일은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게끔 운영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인데, 여기에 착안을 해서 기출문제가 이제 출제가 한번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23년도 선지를 보시면 베버가 주장한 이상적 관료제는 분업 맞죠? 계층을 강조한 거 맞죠? 공식적 채용이란 걸 줄여서 공채라고 하잖아요. 공채. 뭐 공개 채용이라고도 하고 공식 채용이라고 하는 그 공채를 하고, 비인간성은 아까 좋은 뜻이라고 했죠. 사람이 바뀌어도 일은 돌아간다. 그리고 경력 지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한번 회사에 들어오게 되면은 위쪽으로 쭉 라인을 타고 올라가면서 커리어를 쌓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고, 문서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선지 한 줄로 출제가 되었으니까 오케이 맞는 말이다 하고 넘기시면 되고요.